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KPMG 그룹에서 딜 어드바이저리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희동 전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 저를 연사로 초청을 해주셔서 더벨 관계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맡게 된 섹터는 올해 2020년 M&A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내년 2021년 M&A 시장을 좀 정리해보는 그런 섹션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위기 상황에서 과거 이제 CEO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렇게 좀 저도 자료를 찾아보다가 앤디 그로브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는데, 애플에 이미 작고를 하셨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CEO가 계셨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독단적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되게 공격적으로 경영하시기로 유명을 했는데, 그분도 고민이 있거나 본인이 경영 위험에 닥쳤을 때 꼭 찾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앤디 그로브라고 하는데요. 흔히 CEO들이 가장 존경하는 CEO라고 불렸다고 해요. 근데 인텔은 저도 잘 몰랐지만 과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D램,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회사가 1970년대에는 가장 유명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였다가 1980년대에 도시바나 애니스와 같은 일본계 반도체 회사들의 도전을 받고 큰 위기 상황에 봉착을 했다고 해요. 그때 앤디 그로버가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게도 메모리 반도체 사업을 전격적으로 접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비메모리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현재 이제 인텔이 있게 됐는데, 앤디 그로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나쁜 회사라고 하기보다는 안 좋은 회사는 위기를 맞아서 망하고 또는 파괴되고, 좋은 회사는 거기서 서바이브하고 생존하고, 또 위대한 회사는 그 위기를 맞아서 더 좋은 회사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때 앤디 그로버 말한 위기가 뭐 어느 정도 위기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도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에게 상당한 위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코비드-19 크라이시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났다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오래 끌지 몰랐거든요. 뭐 2, 3개월이면 잠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상외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특히 항공, 호텔, 숙박 같은 업은 큰 위기를 맞이했고,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내년에 관건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중 갈등이 본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는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이 돼서 좀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 시비를 거는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구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되게 장기화될 걸로 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대선 결과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됐지만 미중 갈등은 계속 장기적인 현상이 될 거라고 많이 보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현상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하고 실물 경제가 많이 괴리가 있는 현상이 올해 M&A 시장에 있었는데요. 앞서 증권회사 박사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테슬라 같은 회사의 시가총액이 600조에 육박하고 있는데, 사실 기존의 재무관리 이론이나 방법론에 따라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이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유동성에 따른 실물경제 괴리가 M&A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갭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변화, 코로나 바이러스 기후변화 크게 보면 하나 일환인데요. 호주에서 있었던 산불이라든지 또는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기후 변화를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이 또 다른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2020년에 이러한 큰 위기 상황들 때문에 M&A 시장도 상당히 타격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왼쪽 워딩을 한번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국 M&A 시장은 26%나 감소를 했습니다. 게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는, 저희 업계에서 이거 아웃바운드 M&A라고 부르는데요. 아웃바운드 M&A는 반이 감소를 했습니다. 덕분에 저처럼 이렇게 M&A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든 한 해였는데요.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특히 아웃바운드 M&A 같은 경우 해외로 출장을 가서 실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19이라는 시츄에이션으로 인해서 M&A 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M&A가 있긴 있었는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 트렌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가 불을 지핀 선택과 집중이라고 제가 네이밍을 해봤는데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많은 한국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봉착을 해 있었습니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기업들하고 워낙 많은 경쟁을 했어야 했고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도 과거보다는 성장률이 많이 줄어들면서 내수 시장도 성장률이 둔화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은 위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울고 싶은 상황에서 이렇게 뺨을 때려준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 생각만 하던 구조조정이라든지 포트폴리오 개편이라든지 현금 확보 시도들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룹사들이 이 시도를 하면서 M&A로 이어졌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두산그룹, 최근에 두산인프라코어를 현대중공업그룹이 인수하기로 확정했다는 뉴스가 있기도 했는데요. 물론 두산그룹은 약간 그 정책금융기관의 푸시에 의해서 딜을 하기도 하셨지만 두산그룹뿐만 아니라 한진그룹, CJ그룹, 대림그룹, CJ그룹은 최근에 뚜레쥬르 또 올리브영 마이너리티 딜 같은 걸 또 하고 계시고요. SK그룹, LG그룹은 수처리 비즈니스를 매각하기도 하셨죠. 그리고 에너지솔루션 같이 2차 전지 사업을 분할하는 작업도 하고 계시고요. 한화,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올해 굉장히 많은 사업 부문과 자회사를 매각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얼추 한 그룹사마다 대여섯 개씩 딜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20대 그룹을 놓고 본다면 100개 이상의 딜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짐작을 할 수 있고요. 올해 2020년 M&A를 좀 주도했던 어떤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대기업들, 중견 그룹사들의 기업 구조 재편, 구조조정 시도 이런 것들이 트렌드였고 저희는 내년에도 이런 트렌드들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 많은 기업의 C레벨 임원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시도를 하실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 소유주, 흔히 말하는 오너 분들의 엑싯 의사 결정이 많았습니다. 올해. 예전에는 그 오너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만나서 혹시나 회사를 매각할 의향이 없으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혼났어요. 어디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내가 창업한 회사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만나 뵈면 저희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면 10중 8구는 얼마 받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많은 오너분들께서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 환경이 쉽지 않을 뿐더러 노동 환경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또 프라이빗 에쿼티들의 제안도 많이 받으시고 이러시다 보니까 엑싯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왜 그러면 엑싯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셨을까? 오너분들께서 조세 부담. 우리나라는 상속세, 증여세가 상당히 높은, 물론 일본보단 낮지만요. 상당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업 승계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비상장사이건 상장사이건 상속을 하거나 증여를 주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고 나면 지배권이 흔들리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업 그것 때문에 경영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자녀분들이 하나 아니면 둘이신데 또 오너분들은 자녀분들이 다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후계자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녀분이 여러분인 경우에는 어떤 단일 자녀분한테 물려주셨을 때 가족분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너분들의 엑싯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트렌드는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고 저희 이런 트렌드는 내년까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를 한번 보시면 삼덕개발, DDS, 프리드라이프, 모두렌탈, BS렌탈 같은 우량 중소 중견 기업들이 프라이빗 에쿼티 또는 다른 기업들에게 매각된 사례를 보실 수 있고요. 이게 흔히 말하는 미드캡 사이즈 M&A로 저희가 불리고 있고 올해 M&A 트렌드를 이끌었던 딜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는 내년에도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라이빗 에쿼티인데 과거에도 물론 그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 주체셨지만 프라이빗 에쿼티들은 앞으로 더욱더 M&A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실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반 대기업들은 M&A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실 수 있지만 프라이빗 에쿼티는 M&A가 업인 엔터티입니다. 기업을 인수하고 파는 것이 업인 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M&A 업계에서 프레젠스가 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올해는 그 PE들은 투자도 하셔야 되고 엑싯도 하셔야 되는데 투자하기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기 쉽지가 않았거든요. 사실 조금 더 관망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쉽사리 투자 의사 결정을 못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올해 투자를 많이 못 하신 하우스가 많은데 투자보다는 조심스럽게 엑싯을 많이 하셨고 왼쪽 표에서 보시듯이 IMM 같은 곳이 할리스를 매각하셨고 또 케이스톤 파트너스가 안성 큐라고 하는 골프장, 올해는 골프장 M&A가 또 하나의 테마기도 했는데요. 매각하셨고 또 어펄마가 EMC 같은 환경 관련된 회사를 매각하시기도 하시는 등 M&A 엑싯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의 엑싯도 많았고 뭐 내년에도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촉발한 대기업의 구조조정, 트라이,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 오너분들의 엑싯 니즈, 그 다음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의 엑싯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올 한 해를 이끈 M&A 활동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작년 대비해서는 20%또 크로스보더 M&A 50% 가까이 감소했지만요. 자 그러면 2021년 내년에는 어떤 트렌드들이 M&A 시장에 있겠느냐라는 거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다는 아니겠지만 제 아이디어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 분들이 끊임없이 구조조정과 또 새로운 신산업에 투자를 지속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M&A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전략 컨설팅 펌 지금 많은 그룹사들이 전략 컨설팅을 받고 계신데 연말 내년 사업계획 작성을 위해서요. 그런 전략 컨설팅 펌의 핵심 임원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봐도 이 트렌드는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까 보여드렸던 많은 그룹사들의 M&A 못지않게 올해도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비슷합니다. 서플라이 디맨드 효과 다 있는데 올해 조금 내년에 조금 달라질 걸로 보는 트렌드 중에 하나는요. 과거에는 그룹사들께서 그룹의 어떤 이슈들, 구조조정 이슈들을 단독으로 해결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셨다고 하면 내년에는 그룹사들 간의 공조 또 그룹사들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삼성그룹이 화학산업하고 방산산업을 롯데와 한화그룹에 파신 적이 있는데 그런 류의 그룹사들 간의 공조, 단일하게 고민하지 않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슈들이 좀 더 늘 걸로 보고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들이 올해도 많이 있을 걸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비 유니콘 기업발 딜플로 활성화라고 제가 적어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기업 가치 보통 이제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불리는 기업 가치가 1조 이상인 회사가 몇 개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집계해 본 바로는 13개입니다. 기업 가치가 1조가 넘으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니콘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유니콘이라고 부르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총 1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13개 유니콘 기업들 중에서 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엑싯을 한 사례는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것도 이 하나도 아직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배민, 우아한 형제들이 매각이 된 사례인데 이 사례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 숫자를 보시면요. 국내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하셔가지고 M&A를 통해서 엑시트하신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0.7%밖에 안 되거든요. 대부분은 RCPS나 CBBW를 통해서 만기에 보장 수익률을 가지고 엑시트를 하시거나 또는 IPO를 통해서 엑시트를 하세요. 그래서 많은 FI분들이 장기적으로 유니콘이 됐을지언정 또는 마켓캡 5천억 이상의 예비 유니콘이 됐을지언정 엑싯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시리즈 A, B, C 펀딩은 계속 받고 있지만 엑싯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FI분들이 엑싯에 목마르고 있고 창업자분들, 기존의 오너분들을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IPO가 지연되고 플러스 캐시플로우가 지연되니까 M&A를 해라. 우리 것까지 같이 태글롱을 해서 M&A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O2O 기업이라든지 또는 물류 스타트업이라든지 공유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M&A 시장에 나왔고요. 지금도 DD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내년에 특히 더 가속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한 기업이 창업을 해서 IPO가 될 때까지 어떠한 그 머니 소스로부터 돈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지를 그린 그래프인데요. 과거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들은 이런 선순환적인 그래프, 머니 플로우가
꾸준히 일어나는 시장인데 우리나라는 보시면 초기에 창업을 하셔서 엔젤 투자를 받고 크라우드 펀딩 받고 시드 펀딩 받고 엑셀러레이터한테 돈을 받고요. CVC나 VC한테 돈을 받으면 대부분은 그 다음에 플러스 에비타가 나와줘야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 에쿼티들은 손해 나는 기업에 투자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안 나면 프라이빗 에쿼티 레벨로 넘어가기 전에 플러스가 안 나면 M&A 매물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예비 유니콘들, 심지어 유니콘들조차도 플러스 에비타가 나오지 않는 경우 꽤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매물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희가 좀 타겟하는 내년에 타겟하는 M&A 트랜잭션의 트렌드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글로벌 밸류체인 재구축이라고 제가 적어봤는데 코비드-19 효과로 인해서 많은 국내 대기업들이 상당히 고민에 빠지셨었는데 그 한일 간의 그 외교 경색 때문에 반도체업이 위기에 빠지기도 했듯이 글로벌 소싱을 하던 트렌드들이 많이 변화를 하게 됐거든요. 해외에서 계속 구매하던 어떤 구매 물품들이 속히 이렇게 구매가 안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그 때문에 국내의 많은 대기업 CEO분들께서 국내 벤더 기업들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한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많이 조달하고 국내 기업들과 공존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어떤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에질러티라고 요즘에 부르는데 순발력 있게 빠르게 대처를 못하는 거죠. 물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언어적으로도 다르고 시차도 다른데 국내 어떤 위기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반면에 국내 벤더 기업들은 시차도 같고 언어도 같고 또 같은 운명체라는 어떤 그런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설사 지금 약간의 투자를 하더라도 원청사의 니즈를 대응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M&A 트렌드 중에 하나였기도 했지만 내년에 조금 더 가속화될 걸로 보는 거는 원청사들, 삼성이나 현대나 LG 같은 원청사들이 그들의 핵심 벤더들에게 투자하는 트랜잭션이 많을 걸로 보고 있어요. 오른쪽을 보시면 국내의 KC텍, 미코세라믹스, LOT 베큐um 같은 기업들의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고요. 특히 SNS텍 같은 경우에는 포토마스 관련된 기술 업체인데 삼성이 투자를 했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에코프로베인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공동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긴밀하게 서로 지분을 주고받는 흔히 말하는 피를 섞는 행동들을 향후에 더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대기업들이 M&A, 그러니까 머저리티를 취득하지는 않겠지만 주요 시그니피컨 마이너리티를 투자할 거고 그 투자 기회를 저희가 미리 캐치하고 활용해서 다른 FI들도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트렌드 중에 하나는 이러한 대기업들의 국내 핵심 벤더들과의 좀 더 유기적인 협력, 그에 따른 투자 행위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ESG, 그 다른 분들도 오늘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ESG는 그 내년에 상당히 많이 딜이 될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른쪽 표를 보시면 맨 밑에 MPS가 2020년까지 ESG 투자액 50%로 확대한, 지금 MPS가 투자 총액이 700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024년에 1000조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50%를 투자한다는 건 400조, 500조를 투자한다는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입니다. 특히 이 MPS가 ESG에 투자를 한다면 그 돈을 받는 여러 이제 투자 기관들 중에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은 또 ESG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하고 M&A하고 그 마이너리티를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임팩트가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섹터들이 저희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자문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섹터인데요.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 플레이어도 마찬가지 이 섹터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국내의 그 철강 회사들 사이에 지금 뭐 아젠다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동차가 전기차로 가고 경량화될수록 알루미늄 소재 채택이 많았거든요. 특히 유럽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 채택 많았습니다. 근데 ESG 테마가 점점 활성화되고 나서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냐면요. 알루미늄을 재련을 할 때 나오는 탄소량이 제철, 일반 철강을 재련할 때 나오는 탄소보다 10배가 많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ESG냐? 차량을 경량화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많이 쓰는 게 환경 친화적이냐라는 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또 최근에는 CU, 저희 이제 메이저 편의점 중에 하나인 CU 편의점에서 전면적으로 플라스틱 백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환경 친화적인 백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비단
CU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게 채택되고 그 밸류 체인 하에서 ESG 테마를 가진 기업들이 투자 대상으로 떠오를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은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들이 환경과 관련된 또는 쓰레기 매립, 분해와 관련된 재활용과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데 많은 그 관련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도화선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 지역 또는 인천 이런 데 매립할 곳이 많지 않고 이것에 대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빨리 마련돼야 된다. 일본처럼 오다이바 같은 섬을 쓰레기 섬을 만들지 않는 한 이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트렌드들은 관련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좀 촉진할 걸로 보고요. M&A 트랜잭션 역시 많아질 걸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의 트렌드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흔히 많이 드는 예죠.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자의 예인데 워렌 버핏도 M&A 많이 하는 회사죠. 많이 하는 분이죠. 그분이 M&A 관해서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발췌를 해봤는데요. 어떤 회사를 살지 말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항상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어떤 디맨드가 있을 거냐, 소비자들의 디맨드는 어떻게 움직일 거냐를 예측해봐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겪고는 있지만 힘들다라고 하는 그 현황 분석보다는 우리가 코비드-19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을 더 필요로 하게 되었나, 소비자들의 디맨드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나, 그로 인해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면 더 성공적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질문으로부터 내년 투자 기회가 발굴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제가 맡은 섹션을 발표를 드렸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